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크립토는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사이에 텍사스는 조용히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리플은 ETF로 돌아왔습니다. 표면적인 가격 움직임만 봤다면 지루한 한 주였지만 규제나 ETF,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판이 슬쩍 다시 짜이고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암호화폐 시황 분석과 함께 주 재정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텍사스주, 역대 최저 수수료로 등장한 리플 ETF, 그리고 ECB가 경고한 스테이블 코인 런, 그리고 국채 시장 충격 시나리오까지 숫자와 온체인 데이터를 곁들여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차트보다 구조의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뉴스레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암호화폐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11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약 4에서 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완만하게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1월 전체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30%가 하락해 있는 구간에서 간단하게 살짝 반등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지선으로 88K대를 이번 주 박스 하단으로 여러 번 되받고 올라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88K 수준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으로 86K, 최근 일주일 동안의 저점이 모여있는 구간으로 86K가 그려지고 있고 구간이 깨진다면 조정이 다시 또 진행된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으로는 93K 근처인데요. 이번 주 여러 번 막혔던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위로는 현재 차트에선 보여지고 있진 않지만 96K에서 100K가 심리적 저항선 그리고 이전에 박스 상단이 겹쳐 있던 이 중기 매물대로서 다음 저항선으로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인데요. 88K를 방어한 이후에 93K를 돌파를 한다면 다음으로 95K와 100K까지 재도전 구간이 열리는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서 88K와 93K 사이를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꽤 지루한 횡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뚜렷한 뉴스나 ETF의 수급이 없이 계속 이 박스 구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에너지를 모은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인데요. 이 88K가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 86K 그리고 80K까지 재테스트하는 그런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만큼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2%대의 완만한 반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에 대해서 모두 하락을 다시 했죠. 1차 지지 구간으로는 2,900달러. 이때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매물들이 이 레인지에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지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현재 2,800달러 선. 여러 레포트에서도 주요 지지선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700달러인데 현재 차트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저항 구간으로 봤을 때는 1차 저항선으로 3,000달러 심리적 라운드 즉 11월 말까지 계속 3,000달러에서 막힌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100달러에서 3,200달러가 11월 중순에 여러 번 고점으로 찍혔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3차 저항선으로 현재 차트에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3.5K에서 3.6K 즉 3,500달러에서 3,600달러가 11월 전체 고점대 이 위로는 완전히 다른 상단 구간으로 넘어간다라는 심리적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일단 2.9K 즉 2,900달러를 방어해주고 그 다음 3,000달러 그리고 3,100달러까지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으로 3,3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재도전하는 그림이 열려 있고 이 박스 행보 구간으로는 2,900달러와 3,100달러 사이를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며칠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지루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락 시나리오는 2.9K 즉 2,900달러가 붕괴가 됐을 때 그 다음 2,800달러 그 다음 2,700달러까지 재테스트를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플인데요. 리플은 종가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약 7%가 상승을 했어요.
세계 암호화폐 중에 아무래도 ETF와 관련된 호재가 몰려 있었던 한 주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지루한 장이 이어져 가고 있죠. 단기 지지 저항선을 살펴보면 1차 저항선으로 현재 구간에 머물러 있는 2.17달러에서 2.2달러 정도로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 한 주간 지루한 장이 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1.9달러에서 2달러 구간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차트에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으로 1차 저항선으로 2.3달러,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2.2달러대에서 다시 밀리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에선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2차 저항선으로 2.6달러, 그 다음 3차 저항선으로는 이 3달러 부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로서는 상승 패턴으로는 빨간색 천 쳐져 있는 2.17달러와 2.2달러를 방어해주고 그 다음 2.3달러를 돌파해주는 시나리오, 그 이후에 2.6달러까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XRP 현물 ETF 자체에 이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XRP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를 한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립 시나리오도 2.17에서 2.3달러 사이를 지루하게 횡보하는 시나리오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 붕괴 시나리오로서는 2.17달러가 붕괴를 하면서 그 다음 1.9 그리고 2달러까지 재테스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려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된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크로와 거시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1일부로 오늘이죠. 연방준비제도의 QT, 즉 양적 긴축이 드디어 중단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 끝난 이후부터 3년 동안 계속 연방준비제도가 유동성을 흡수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연준의 자산이 8.9조에서 6.5조 달러까지 감소를 했죠. 연준은 자산 자체가 감소하면 그거를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자산을 소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국채나 MBS를 축소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30%가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반등이 될 것이다 라고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패드워치를 봐도 인하 확률이 87.6%에 머물러 있고 동결 확률은 거의 12.4%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크게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선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물가 지수도 안 좋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파월 임기에서 마지막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자기 얼굴에 먹칠 그리고 욕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아마도 QT 중단과 함께 인하의 훈풍으로 산타 랠리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28번째 주로 알려져 있는 텍사스에서 법을 만들고 그의 첫 번째 단계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500만 달러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개인인과 기관 자산을 넘어서 공공 재무부의 자산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텍사스 주가 이러한 크립토 전략 비축을 시행했기 때문에 다른 크립토 친화적인 주, 즉 와이오밍이나 플로리다와 같은 주도 함께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향후에 ETF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텍사스 주가 비트코인 현물을 구매를 해서 직접 보관을 하는, 즉 커스터디라는 구조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체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점점 ETF를 통해서 물량이 잠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압박보단 매수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크립토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 즉 암호화폐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거래소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웹3 시장은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소가 매출을 1조 원을 넘길 때 커스터디나 지갑 그리고 전반적인 웹3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45억에 달해서
비정상적으로 거래소가 독식을 하고 있다. 이건 국내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블록체인이나 크립토가 이 산업의 하나로서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박, 사고 파는 용도로만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도 거래소의 매출의 97%가 무려 업비트에 편중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산업, 즉 지갑이나 커스터디와 관련된 웹3 산업에는 매출 45억, 그리고 영업 손실은 무려 118억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투자 수요나 기술력 인재는 있는데 이 국가의 규제나 정책이 여전히 거래소 위주로 편중을 시켰다라는 거죠. 제가 봐도 이 닥사라고 하나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체가 만든 이 닥사가 그만큼 독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내 시장은 이 가격이나 거래량으로서는 굉장히 화랑이에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2017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커스터디나 인프라, RWA,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웹3 시장은 거의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플이 국제 송금을 하고 은행 간 결제를 하고, 이더리움이 디파이와 NFT, 게임과 RWA 인프라를 독식할 때 한국은 여전히 원화 마켓 단기 매매 위주로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법제화가 점점 늦어진다면 결국 국내 인프라 시장을 해외 사업자가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기존의 화랑이었던 건설업과 제조업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될 이런 상황에 정말 아쉬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ETF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주요 암호화폐 ETF 자금 흐름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11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기관의 매도가 다행히도 11월 21일 전후로 동시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주간 ETF 기반 자금 흐름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11월 초까지 계속 순유출로 이어지다가 11월 20일이죠. 20일 이후에 지속적인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유출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공포 매도 구간이 종료된 이후 저점 매수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긴축 QT 종료와 함께 겹치면서 기관이 이 포지션을 다시 늘리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강한 순유출을 기록을 했지만 21일 이후에 강하게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죠. 상승폭은 오히려 앞서 살펴봤던 비트코인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보유량도 이더리움이 명확하게 U자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더리움 자체가 눌림이 컸던 만큼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가 있고, ETF의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됐고, 금융의 OS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WA 기반의 수요 증가와 반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관의 자금이 이더리움의 구조적 강세를 재평가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이야 보시는 것처럼 ETF가 출시된 이후 계속 연속으로 순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14일과 20일 그리고 24일은 비정상적으로 큰 유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ETF의 보유량 자체는 꾸준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모키라고 하는 분석 업체가 블랙록과 JP모건, 피델리티와 같은 미국의 전통 금융 업체가 리플이나 스텔라, 이 ISO 2002 차기 스위프트 결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ISO 2002와 관련된 크립토의 매입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하반부부터는 명확하게 이 수급이 바닥을 형성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중에 이더리움이 순유입 신호는 가장 강하고, 리플 역시 ETF 출시 이후 계속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스위프트의 차기 표준으로 알려져 있는 ISO 2002와 관련된 테마 기반의 기간 누적이 은밀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리플과 관련된 ETF가 계속 상장을 했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발표한 리플 ETF가 역대 ETF 중에 수수료가 가장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진 0.19%로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도 계속 수수료 경쟁을 통해서
리플의 매입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알트코인이었던 리플이 이젠 ETF 티커까지 추가가 되고 제도권의 포트폴리오로 편입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 입장에서는 XRP 네트워크 노출을 ETF로도 그리고 온체인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싼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 수수료 경쟁이 심해진다면 이 현물을 보유하거나 ETF를 보유하거나 그리고 중앙거래소에서 리플을 보유하는 것 사이에서 이 과세, 비용 규제 차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립토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도지코인 ETF도 출시를 했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도지코인의 ETF를 론칭을 했고 드디어 밈코인도 ETF 라인에 진입을 했다는 큰 소식입니다. 결국 ETF라는 것은 중요한 자산만 포함이 된다는 인식이 깨졌고 시장의 스펙트럼 전체가 제도권의 랩핑 구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귤레이션, 규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OCC죠. 통화감독청에서 새로운 해석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드디어 은행에서도 가스비 용도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가 되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텐데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으려면 가스비가 필요합니다. 이 가스비는 즉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그리고 레이어 2,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과 같은 네이티브 자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스 용도로 사용되는 크립토는 은행에서 직접 커스터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결국 은행 재무제표상에서 이 암호화폐가 계정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레이어 2 기반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할 수도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코인을 못 건드린다 해서 결국 필요하다면 보유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톤으로 바뀌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레벨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핀테크 업체가 FDIC,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인가은행으로 미국 최초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 자산 친화은행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담보대출, 그리고 비트코인 리워드 카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미국 전 주에 걸쳐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냈죠. 물론 레벨필드라는 은행이 소규모 은행이긴 하지만 기존 은행 라이센스를 가진 플레이어가 결국 암호화폐 은행으로 피벗하는 처음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는 실명 계좌만 내주고 끝 이런 구조와 대비되는 본체 뱅킹 레이어가 웹3를 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불투명한 사이에 이를 한국 국가 산업의 차원에서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단계 법안만 통과가 된 상태이고 현재 1단계 법안은 주로 거래소 위주로 법안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단계 법안에 들어갈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의 인가제 그리고 준비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래소, 커스터디 이런 것들로 세분화가 될 텐데 여전히 이러한 법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법제화가 늦어진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해외 웹3 업체가 결국 한국 시장을 선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까지는 거래소만의 독주 무대였다고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인프라나 커스터디를 위한 구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도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2단계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국내에서도 웹3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겠죠. 결국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된다면 국내 사업자에게 기회가 열리기 전에도 글로벌 거래소나 커스터디, RWA 업체들이 한국을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국회의원 분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소식인데요. ECB, 유럽 중앙은행의 안정 보고서에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서 금융에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세웠어요. 하지만 뭐 늘 하는 얘기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통 금융에서도 이러한 뱅크런 사태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야기는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유럽 중앙은행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기 위한 보고서를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코인판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 금융을 지배하는 이런 채권 시장이나 은행의 유동성, 통화 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S&P죠.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의 리스크를 평가 하향했습니다. 결국 미국 외에 기반, 중국 자본이죠. 중국 자본의 스테이블 코인을 쳐내는 그러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테더가 온체인이나 사용처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물론 그 뒤를 서클이 따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1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제도권 평판이나 규제 리스크를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미국이 테더를 본격적으로 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국 화폐를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죠.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결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내세운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온체인으로 모든 자산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빠르고 트래킹이 가능하고 제재나 감시를 디지털 레벨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있지만 이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는 리버티 파이낸셜의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CBDC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대신에 민간이나 민관이 협력해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전략의 무기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에서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 크립토 기업이 발행 레이를 맡고 있고 이 정산 레이어는 이더리움과 레이어 2 그리고 그 외에 레이어 1 체인이 이 패권 구조의 중심에 서 있고 세부적인 플레이어가 갈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플 관련된 소식이에요. 리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ETF를 출시한 것으로 총 3개의 대형 금융기관이 모두 XRP 스팟 ETF를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수수료를 0.19%로 낮추면서 ETF 역사상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죠. 그로 인해서 리플은 소송의 리스크가 제거가 되고 나서 ETF가 편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산이 재평가를 받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어요. 가격만 오르면 모든 퍼즐은 다 맞춰지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XRP는 앞으로 온체인에서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이나 은행 간의 결제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ETF까지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가진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블랙록이나 JP모건, 이 피델리티가 XRP와 XLM, 즉 스텔라를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관들이 이 ISO 2002죠. 스위프트, 국제금융표준망인 스위프트가 차기 표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2002를 지원하는 크립토 자산 비중을 조용히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6년이죠. 내년에는 이 스위프트가 기존의 표준을 버리고 ISO 2002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2를 호환하는 자산들 여기 나와 있죠. 리플이나 스텔라, 헤데라, 그리고 퀸트, 알고랜드와 같은 이러한 결제 기반의 자산들은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곽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자산이 채택이 될지는 몰라요. 모두가 다 함께 사용이 될지 어떤 특별한 자산만 채택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너도 나도 알트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관은 ISO 2002 바스켓을 장기 인프라 포지션으로 모으고 있어요. 가장 각광을 받는 XRP죠. 현재 국제 송금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ISO 2002를 완벽하게 100% 호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ETF까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코어 자산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이더리움과 관련된 칼럼이 발표가 됐어요. 향후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칼럼이 나왔는데 이더리움 시세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아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시고 좌절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칼럼을 토대로 저의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자국 화폐인 달러를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점쳐졌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80% 이상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곧 가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가스비는 무엇으로 내나요? 달러로 내나요? 아니죠. 해당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내죠.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리움으로 가스비를 내고 BNB 체인에서는 BNB로 가스비를 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80%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위에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더를 필요로 할 것이고 이더의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점점 디플레이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과 관련된 트레저리 기업의 지분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피터 틸이죠. 피터 틸이 이더 기반의 트레저리 기업 비트마인의 지분을 크게 확보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더 기반의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으로 인한 수익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산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이더 기반의 트레저리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은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이더를 직접 사지 않고 트레저리 기업의 지분을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전통적인 이 투자 자산가들은 크립토 구조를 몰라요. 이 스테이킹 구조를 직접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을 받고 이러한 IT 구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통 시장인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나 이 파운더 펀드와 같은 기관들도 비트마인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비트마인은 마이클 세일러가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이더리움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이미 판세는 기울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크립토예요. 디지털 시장에서 금융 시스템의 운영체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더의 상승 근거는 기술적인 트렌드보다는 이 정책이나 패권 그리고 자본 흐름에 더 많이 있어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 기반의 예금 토큰도 나오고 있죠. JPM, JP모건에서 나오는 예금 토큰 그리고 CT 은행에서도 토큰을 발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암호화폐는 모두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더는 수수료만 내는 그러한 블록체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운영체제 네이티브 자산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는 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의 JPM 토큰 그리고 CT은행이 CT 토큰이 결국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이 베이스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위에서 발행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베이스라고 하는 토큰은 이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이에요. 네이티브 토큰 없이 가스비를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하는 네이티브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이 CT라고 하는 이 토큰은 달러나 유로를 통해서 글로벌 24시간 일주일 모두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앞으로 은행 간의 결제 표준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내러티브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플랫폼보다 오히려 은행이나 국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정산 레이어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BNB 체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이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블랙록의 비들이죠. 미 단기 국채를 펀드로 만들어서 이를 토큰화한 비들이 이더리움에 이어서 BNB 체인의 담보 자산을 채택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만큼 바이낸스 체인이 단순한 거래소 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전통 금융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그래서 BNB 체인은 이제 거래소나 디파이 체인을 넘어서 RWA와 국채를 담보하는 레이어로 재포지셔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우울한 상황에서도 이 BNB 체인은 일간 활성 지갑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스테이킹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온체인 활동 지표가 견조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즉 가격은 빠졌는데 네트워크는 살아있다라는 전형적인 디커플링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BNB 체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온체인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 모두 마칠 시간인데요. 한 줄로 정리한다면 가격은 계속 쉬고 있지만 제도와 인프라는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졌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깊게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와 데이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크래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